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뭡니까? 5.16 군사정변을 통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자, 4.19 혁명으로 드디어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너진 다음에 만들어진 게 새롭게 헌법을 바꿔서 만들어졌던 게 대통령 중심제를 하니까 누가 대통령이 독재를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영국이나 일본처럼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라고 해서요. 내각 책임제의 헌법이 개헌이 됩니다. 그럼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쓸까요? 총리가 쓸까요? 그렇죠. 총리가 세겠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했고요. 총리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장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장면은 누구? 이기붕의 라이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겠죠. 독재라는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고 햇빛이 내려쬐듯이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새롭게 뽑힌 민주당 세력은 이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 말 했었죠. 일본인들이 우리를 표현을 했을 때 뭐였다고요? 자기네들은 찐콩이고 우리들은 뭐다? 생콩이다. 우리는 뭉쳐놓으면 뭐한다? 분열한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신파와 구파가 분열합니다. 신파의 대표주자는 장면이었고요. 구파의 대표주자는 윤보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윤보선은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하지만 장면 정권 하에서는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총리라고 했죠. 총리인 장면에게 뒤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은 불만을 품었고요. 민주당이 파가 갈립니다. 장면을 따랐던 민주당 신파, 윤보선을 따랐던 민주당 구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라는 정치 개혁은 안 하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런 와중에 민중들, 독재를 타도했던 민중들의 민주주의 요구를요. 누가? 장면 정부가요. 수용을 못 해줍니다. 거기다가요. 혁신 세력이라고 해서요.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중립화 통일을 하자, 평화 통일을 하자 하면서 남한 자체가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자 군인이었던,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6.4 5기 8기생들을 데리고서 뭘 일으킵니까?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누가? 박정희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박정희는 해줄 말이 대단히 많은데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요.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박정희의 개인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박정희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는요.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는 최고회의를 만들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요. 정부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군정부, 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갖고 나온 겁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갖고 옵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책임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등장한 거다, 국민들아 라고 하면서 군정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반공 이데올로기겠죠. 그런 상태에서 혁신 세력도 제압하고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 해결해 갑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요. 바로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어서 경제적 위기였죠. 나라가 못 살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정변 일으키면서 강조한 게 있겠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뭐 개발하겠다? 경제를 살려보겠다.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 피 끓는 마음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당면 과제는 뭐예요, 여러분? 경제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때마침 장면 정부에서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입안을 했습니다.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쿠데타 일으키면서 본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네? 내가 가져가서 해야지 하고 이게 스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나라가 안정이 되면
2년 동안만 군정을 하고요. 나라가 안정이 되면 우리는 물러나겠다. 민정,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정부를 넘기고 우리는 떠나가겠다. 라면서 국민들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자, 나름대로 성공적인 2년을 보내고요. 63년이 됐어요. 61년도에 벌어졌으니까요. 근데요, 우리 박정희 씨가요,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국가적인 최고회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혼란을 무마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한몸 불사질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뭐합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자크를 쭉 내려요. 뭐 한 겁니까? 군복을 벗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에 출마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요, 대선에 누가 됩니까? 2년 동안에 그가 한 업적이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윤보선을 물리치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때가 1963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본격적으로 정부를 운영을 해야겠죠. 뭐라고 했어요? 박정희 정부의 키워드는 개발 독재라고 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통해서 독재를 이어가야 됩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 경제 개발을 하려면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한테서 받아와야겠죠. 근데 누가 보입니까? 옆에 뭐가 보여요?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배했던 일본 애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국제법상이요, 식민지배를 하잖아요. 그럼 식민지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국가는 정당하게 식민지배한 나라에게 뭘 줘야 됩니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에 확실히 명시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피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지 못했어요. 자, 피해 보상금 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을 식민지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피해 보상하기 위해서 피해 보상금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게 먼저 맞겠죠.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분열되고요. 6.25 전쟁을 겪은 혼란을 겪으면서요.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졌던 미국, 일본의 전범 재판에서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옵저버라는 명칭으로 관찰자로만 들어갔어요. 우리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위쪽에는 중국, 소련, 북한이 붙어있잖아요. 나는 냉전 체제 하에서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일본도 자유민주주의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군사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북한, 소련, 중국이랑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 말을 안 들어요. 자, 미국은 여러분 지독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감정, 그 나라의 사정들을 전혀 배려해주고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압박을 넣고요. 당장 돈이 급한 박정희는요, 자기 정권 유지해야 되니까요, 누가? 일본이랑 외교를 정식적으로 다시 수교를 냈습니다. 이거를 한일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할 수만은 없다. 세계의 여러 나라 중 하나로서 일본과 수교를 맺고 서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일본이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줄 의향이 있다. 우리를 36년 동안 피터제에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박정희는요, 경제개발, 자기 집권 세력에 몰두해서요, 원래 뿌리 자체가 여러분 일본 육사 나오는 친일파잖아요. 친일파. 그냥 혹시 말씀드릴게요. 친일파면 친일파. 육군 군사학교 나오고요. 심지어 여수 11구 사건 벌어질 때는요,
그 안에 있던 공산당 2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기회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민족 정기를 알겠습니까? 쥐뿔도 상관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협정을 맺는데요. 어떻게? 사과를요 받지 못하고요. 피해 보상금 명목이 아니라 청구권 원에서 받는다 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돈을 받긴 받아요. 무상으로 3억 달러, 뭐 상업 차관으로 2억 달러, 뭐 20년 이상 천천히 갚아가는 조건으로 뭐 2억 달러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아냅니다. 이걸 토대로 뭐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경제 개발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전제가 안 됐잖아요. 뭐가 안 됐어요? 사과 못 받았고 피해 보상도 못 받았어요. 정당하게 원해야 되는 권리인데 우리가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않은 협정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 한참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이 관여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야 미국 너 뭐하냐? 왜 네가 다른 나라에 간섭하냐? 쟤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날 보라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멍청하게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 국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왜 싸우냐면서 미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은 혼자서 베트남 전쟁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요 오히려 미국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공주에 몰린 미국은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누가 보여요? 자기 영향력 하에 있던 한국이 보이겠죠. 그래서 박정희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아, 니들이 만약에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주면 군대를 파견하면 우리가 너에게 경제 자금을 주고요. 너희들의 노후화된 군대를 신식 군대로 바꿔주겠다. 너희 육군을 현대화시켜주겠다. 라고 꼬드깁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좋아 오케이 하면서 어떻게? 베트남에 우리 남자들 군인으로 파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파견했지만요. 이어서는 전투 부대까지 파병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군이 현대화되고요. 많은 경제 자금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건져서 받은 돈으로요. 박정희는 그 돈으로 뭐합니까? 경제 개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를 개발하죠.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여러분 베트남 지역은 밀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밀림에서 숨어서 게릴라 작전을 하니까 미국이 짜증이 나가지고요.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뭘 뿌려버립니까? 고엽제라는 걸 뿌립니다. 고엽제는 식물이 말라 죽게 하는 농약 같은 겁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뿌려버립니다.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밀림 안에서 작전 수행하던 미국이라든지 한국인들한테 다 맞아버려요. 근데 그게 추후에 밝혀진 결과로는 고엽제가 인간의 신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거기서 또 하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요. 한국을 어떻게 봤냐면요. 쟤는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용병인 나라다. 미국이 돈 주니까 바로가 싸우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바닥을 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다른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K 방역이라 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용병에 불과한 나라다라고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개발을 했고요. 또 뭐 했냐면 이때 맺은 각서가 브라운 각서예요. 파병해주면 경제 지원해주고 뭐 해주겠다? 너희 국군, 한국 국군을 현대화시켜주겠다. 이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96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게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브라운 각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밖에 못하죠. 근데 63년에 한 번 하고 67년에 한 번 더 선거했겠죠. 그때 됐어요, 운 좋게. 물론 이때 뭐 돈도 많이 쓰고 했겠지만 좀 부정선거를 저질렀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69년도에 삼성 개헌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삼성 개헌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63년 선거, 67년 선거, 71년 선거 때 박정희랑 누구랑 붙습니까? 민주당의 뭐 40대 교수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됩니까? 김영삼을 제치고 김대중 씨가 나와서요. 박정희랑 붙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였고요. 김대중 씨의 고향은 어디예요? 전라남도 신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생각을 합니다. 쟤는 강력한데 어떻게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어요. 금권 선거라 해서 돈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막 농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고무신 막 주면서요.
누구 뽑아야 된다고요? 어르신? 네, 박정희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도 많이 저질렀고요. 이때 뭘 등장시켰냐면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당은 농촌에서 유리했고요, 야당은 도시에서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경상도의 박정희 vs 전라도의 김대중,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근데 박정희 때 지역 감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발의 차이로 누가 됩니까?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이 돼요. 김대중 씨가 그렇게 유세하는 것 중에 뭐라 했냐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를 뽑아주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직접 손으로 투표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박정희의 뭐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안 됐죠. 근데 김대중 씨의 말이 현실로 됐습니다. 뭘 해버립니까? 유신헌법을 제정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박정희 정권의 두 번째 체제인 유신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대세가 겨우 승리를 했고요, 경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냐면 이 경제 개발에서 뭘 만들었는데요, 박정희가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뭐 일감을 몰아주고 뭐 재벌들 키워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경제 체제가. 그래서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경제가 불안한 데다가 이때는 닉슨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위기가 발생을 하자 박정희는 자기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월 유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만든 게 10월 유신이에요, 여러분. 10월 유신의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몰아주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그랬죠, 유세할 때. 이번 선거가 여러분 손으로 뽑는 대통령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죠. 현실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을 5,000명 뽑습니다. 그 5,000명이요 거수로, 박정희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딱 들겠죠. 손 안 들면 안 되겠죠. 밖에 군인들 깔려있을 테니까. 그래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뽑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중임 제한도 없애버립니다. 영원히 독재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지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유신정의회라고 부릅니다. 이걸 유정회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핵심, 유신체제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긴급조치권입니다. 대통령이요,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를 비방하거나 나라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요,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긴급조치권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안 좋은 권리예요. 아시겠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요, 고문하고요, 제거할 수 있는 최악의 권리가 긴급조치권이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긴급조치권 구호가 있고, 이 구호의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97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에는 헌법의 비방이나 개정 폐지 주장 금지,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나는 독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자 또다시, 물론 여러분, 우리 최근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게 뭘 다룬 겁니까? 11.5 사태를 다룬 거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병헌이 김재규로 나오죠. 김재규가 뭡니까? 중앙정보부장이에요. 부장.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중앙정보부 청사가 남산에 있었거든요. 이 중앙정보부라는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요, 정보정치를 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감찰하고 고문하고 이런 걸 해요. 이러면서 민주 열사들을 잡아들였겠죠. 이 중앙정보부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렇게 유신체제를 만드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 민주화를 영원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저히 저항을 하겠죠. 때마침 이때 아랍 지역에서 갑자기 석유값을 팍 올려버립니다. 4배, 10배 올려버리니까 석유 파동도 일어나고요. 계속 긴급조치권으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겠죠. 이 불만이 빵 터진 게 76년도에 3.1 민주구국선언이랑 부산이랑 마산 지역에서 부마 항쟁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민주당의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박정희가 멋대로 부마 항쟁의 책임을 지고 제명시켜버립니다. 너 정치하지 마고 잘라버립니다. 이거에 한거에서 들불처럼 민주화 운동이 벌이자 이거를 시찰 나갔던 김재규가
보고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박정희 정권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면서요. 박정희랑 술을 먹는 자리에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랑 박정희를 총으로 암살을 합니다. 이게 바로 11.6 사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1.6 사태로 누가 박정희가 암살을 당하면서 박정희의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구했어요 여러분. 9입니다. 9. 몇 년이에요? 61년부터 시작했던 약 18년 동안의 독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두 명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적 평가가 굉장히 갈리는 인물들입니다. 특히나 박정희는요.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통령이다. 아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우리의 정부를 후퇴시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라는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가는 누구의 몫이다? 수업을 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이승만부터 해서 박정희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